요즘 다들 경제가 어렵다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무려 30년이 넘는 장기 침체 속에서도 오히려 그걸 기회로 삼아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우뚝 선 곳이 있습니다. 바로 아주 평범한 옷으로 글로벌 제국을 세운 유니클로의 이야기.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바로 던져보겠습니다. 현재 일본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 과연 누구일까요? 흔히들 생각하는 그런 인물 아니에요. IT 기업을 창업했다거나 아니면 대대로 물려받은 재벌가 출신도 아닙니다. 오히려 모두가 이제 끝났다고 사양 산업이라고 말하던 분야에서 대성공을 거뒀죠. 정답은 바로 이 평범한 옷을 파는 남자, 야나이 타다시 회장입니다.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이라고 불리는 기나긴 불황의 터널을 지나는 동안 모두가 움츠러들 때 정반대의 길을 걸어서 정상에 오른 인물이죠. 그의 이야기가 바로 유니클로의 역사 그 자체입니다. 먼저 그 시대 배경부터 한번 짚어보죠. 모두가 절망하던 일본 경제의 혹독한 겨울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유니클로만 홀로 따뜻한 봄을 맞이할 수 있었을까요? 간단합니다. 사람의 지갑이 얇아질수록 좋은 품질의 물건을 싸게 사고 싶다는 가성비에 대한 열망은 더 커지잖아요. 유니클로는 바로 그 지점을 아주 정확하게 파고들었던 겁니다. 자, 이야기는 197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주인공 야나이 타다시가 고향으로 돌아오면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는데요. 아버지가 운영하던 아주 작은 신사복 가게에서 일을 맡게 됐는데 처음부터 모든 게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는 직원들의 이만하면 됐지 하는 안일한 태도를 정말 견딜 수가 없었어요. 좋은 게 좋은 거다라면서 변화를 거부하는 모습에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했죠.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이 젊은 사장 아들과의 갈등 끝에 직원들 대부분이 사표를 던지고 나가버립니다. 단 한 명만 빼고요. 바로 여기서부터 그의 파격적인 행보가 시작된 겁니다. 혼자 남겨진 야나이? 그는 모든 걸 다 뜯어 고쳤습니다. 1984년에 히로시마에 처음 연 매장 유니크 클로딩 웨어하우스에서 완전히 새로운 방식을 선보였죠. 직원이 졸졸 따라다니면서 이거 어떠세요? 하고 권하는 대신에 손님들이 마치 슈퍼마켓에서 장 보듯이 자유롭게 옷을 고르게 한 거예요. 파는 사람이 아니라 사는 사람을 중심에 둔 거죠. 자, 이제 유니클로를 지방의 작은 옷가게에서 전국적인 스타로, 아니 전설로 만들어버린 결정적인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바로 단 하나의 상품이 일으킨 그야말로 혁명이었습니다. 그 비결이 바로 이 SPA 모델이었는데요. 이게 뭐냐면 직접 디자인하고 만들고 팔기까지 모든 과정을 회사가 다 관리하는 방식이에요. 야나이는 갭이나 지오다노 같은 잘 나가는 해외 브랜드를 직접 찾아가서 배웠죠. 근데 중요한 건 자라처럼 막 최신 유행을 빠르게 찍어내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정반대였죠. 오래오래 입을 수 있는 기본 아이템의 품질과 가격, 여기에 모든 걸 걸어야 한다. 이게 그의 확신이었습니다. 좋은 옷을 싸게 파는 유니클로 마법의 시작이었죠. 그리고 이 모델로 만들어낸 첫 번째 대박 상품이 바로 그 유명한 후리스였습니다. 당시만 해도 후리스는 10만 원은 훌쩍 넘는 거의 등산 전문가들이나 입는 그런 고급 기능성 의류였거든요. 그런데 유니클로가 내놓은 가격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얼마였을까요? 단돈 1,900엔이었습니다. 보세요. 이 그래프가 모든 걸 말해주죠. 사람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폭발적이었습니다. 1998년에 200만 장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엔 850만 장, 그리고 2000년에는요. 무려 2,600만 장이 팔려나갔습니다. 이건 그냥 일본 전체가 후리스를 입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었죠. 당시 언론에서는 이 현상을 두고 후리스를 국민 유니폼이라고 불렀습니다. 말 그대로 국민 교복이 된 거예요. 이 엄청난 성공은 유니클로를 단순히 옷 파는 가게가 아니라 일본 사회의 하나의 문화적인 현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든 성공 스토리가 그렇듯 유니클로의 길이 마냥 꽃길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유니클로를 만든 건 바로 이 뼈아픈 실패들이었어요. 후리스의 대성공에 취해서 좀 성급했죠. 런던에 무리하게 진출했다가 아주 호되게 당했고요. 또 갑자기 뜬금없이 가게에서 비싼 유기농 채소를 팔다가 사람들의 외면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후리스 인기가 식으니까 매출이 2년 연속으로 그냥 곤두박질 쳤어요. 바로 이 지점에서 야나이 회장의 그 유명한
1승 9패 철학이 탄생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10번 싸워서 9번 져도 괜찮다. 마지막 한 번만 제대로 이기면 된다고요. 핵심은 이겁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대신 그 실패로 회사가 망하지만 않게 잘 관리하고 거기서 빠르게 배워서 다음 판을 준비해라. 바로 이거였죠. 자, 그래서 유니클로는 이 실패의 교훈을 발판 삼아서 대변신을 시도합니다. 아, 우리는 그냥 싸놓 파는 데가 아니야 라는 걸 세상에 보여주기 시작한 거죠. 이게 바로 유니클로의 진짜 무기인데요. 한번 보세요. 먼저 일본 최고의 섬유 전문가들이랑 신소재를 개발해요. 그리고 중국 공장에는 어마어마한 물량을 미리 주문하면서 우리가 100% 다 사갈게 약속을 하는 거죠. 그럼 공장 입장에선 당연히 유니클로 물건부터 만들어주겠죠? 그런데 진짜 신의 한 수는 바로 이겁니다. 평균 연세가 60세가 넘는 일본의 장인 기술자 수백 명을 아예 현재 파견해버린 거예요. 품질을 직접 관리하라고요. 이런 막강한 생산력을 바탕으로 뭐가 나왔을까요? 바로 히트텍 같은 혁신적인 대박 상품이 계속 터져나온 겁니다. 거기에다가 세계적인 디자이너들이랑 협업해서 와, 유니클로 옷이 이렇게 멋있었나? 하는 인식을 심어줬고요. 또 브랜드 이미지를 고급화하기 위해서 테니스나 골프 같은 소위 귀족 스포츠의 최고 스타들을 후원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글로벌 거몰로 성장한 유니클로.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넘어야 할 아주 큰 산들이 남아있거든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유니클로가 마주한 숙제들이 딱 보일 거예요. 첫째, 매출이 너무 아시아 시장에 쏠려 있어요. 특히 중국의 생산 기지랑 매장이 너무 많아서 만약 양국 관계가 안 좋아지기라도 하면 이게 엄청난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가장 큰 숙제, 바로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는 아직 이렇다 할 뚜렷한 성과를 못 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도전들 앞에서 야나이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어디로 갈지 그 목적지를 정하는 거라고요. 안 된다고 말하는 건 자기 일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거라면서요. 내 일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믿으면 결국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유니클로의 과거 성공이 바로 이 정신에서 나왔던 것처럼요. 자, 오늘 유니클로 이야기를 쭉 살펴봤는데요. 결국 이건 계산된 실패를 끌어안는 힘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모두가 현실에 안주할 때 끊임없이 부딪히고 깨지고 또 일어섰던 유니클로. 과연 그들이 다음 성공을 위해 기꺼이 감수할 다음 리스크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